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의 2.5%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은 2.8%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5%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사실 되돌렸었죠. 다시 플러스로 되돌렸었는데, 사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이제 파동이 되게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에 조금 추정도 쉬운데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하락이 심한데도 좀 밝게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사실 수익이 매우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 매우 지금 많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일단 떨어지는 걸 사실 제가 한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제 배경과, 근데 그 배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오늘 간단하게 오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증시 움직였던 거랑, 그리고 조금 이따 사실 차트 할 때 결국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파동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또 되긴 하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오늘 일중 수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등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살펴볼 텐데, 이제 조금 이따 근데 요거는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과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지표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S&P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한국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이 상대가치 평가랑 절대가치 평가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다 같이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같은 경우 설명하기 전에 결국 중요한 건 단기 움직임도 중요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떤가, 지금 왜 사실 하락하고 있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할인율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할인율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실질금리고요. 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방송할 때 목이 안 좋은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할인율 때문인데, 이 할인율, 이 실질금리가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높아질 때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할인율이 꼭 절대적이진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증시나 증시가 됐든 주식이 됐든 어차피 같은 거죠. 이 가격의 구성 요소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이고요. 이 실적이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장률 그냥 칸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입니다. 당연히 실적과 성장률은 높을수록 증시에 좋고요. 할인율은 낮을수록 증시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는 올랐습니다만, 증시도 같이 올랐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기에도 아마 증시는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할인율만 보고 쳐다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이제 반토막이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다 보니까
할인율이 조금 높아져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때 그냥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게 2015년, 뭐 가장 최근에는 2015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때 이제 실질금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뭐 이제 그때 실질금리를 2015년 부근에 살펴보면 뭐 이렇게 2012년, 14년, 뭐 2015년 뭐 이게 금리 이렇게 인상기죠. 뭐 실질금리가 뭐 이때 마이너스 한 0.2%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실질금리가 낮았었지만 금리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 기간에 사실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 그냥 증시 올라가더라. 할인율 높아져도 증시는 올라가. 오히려 금리는 올라갈수록 오히려 뭐 증시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게 사실 맞지 않은 말인 게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2013년, 뭐 2015년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퍼가 트레일링이어서 뭐 제가 퍼 말고 이제 여기 PBR로 보면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 최근에 좀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PBR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뭐 4.5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2015년에 비하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밸류에이션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용인이 되려면 PBR이 높은 게 이 ROE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수익성이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았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뭐 이번에는 조금 그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가장 뭐 사실 큰 이유는 뭐 QT 때문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확하게는 QT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뿌렸던 그 돈들이 이제는 물가에 압력을 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은 결국 양적 완화랑 이제 양적 긴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 뭐 매번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연방준비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을 해주는 거죠. 국채를 매입을 하면 뭐 누군가 팔겠죠. 누군가 국채를 팔고요. 근데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변동은 없고, 근데 이 현금을 뭐 은행 시스템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은행의 이제 예수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은행에 이제 현금이 생기는데 그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진 않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이자를 받습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돈은 풀지만 국채를 매수하면서 돈은 풀지만 사실 그 돈이 다시 연방준비은행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자산 축소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자산 축소를 연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줄어서 자산이 주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여긴 연준이 첫 번째였지만 양적 완화 때는 양적 긴축 때는 연준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출자가 있고요. 대출자가 먼저 뭐 제가 대출을 한다고 치죠. 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서 뭐 제가 그냥 금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차입금일 100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금이 100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투자나 소비를 할 거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차입금이 100이 느니까 은행에 대출이 100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결국 돈을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에서 100을 인출해서 은행은 변동은 없고요. 근데 지급준비금을 인출을 하니까 연준 재무제표에서 100이 감소를 합니다. 지급준비 부채에서. 그래서 부채가 주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so what 이게 뭐냐, 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이제 불어넣는 겁니다. 유동성을 이렇게 불어넣고 사실 실물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시장이 우리 그냥 물가, 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금융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주식도 높아지고 뭐 채권도 높아지고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던 장이었던 거죠. 이게 코로나 이후의 시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2009년도 이후부터 금융시장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를 하고요. 이 돈이 이제 실물 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고요.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상 실제로 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부터 약 한 1조 달러 정도에서 최고치 8.9조 달러니까 뭐 대략 8조 달러 정도 천문학적인 돈을 자산 매입을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도 왜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을까 과거에 라고 하면은 다 그냥 양적 완화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만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금융시장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실물 경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아마 매우 강력하게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조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가서였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부채 계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계정이 사실 자산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부채 계정을 좀 살펴보면 뭐 부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유통 통화가 그냥 프린트된 달러,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정말 이제 현금으로 보이는 달러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에 남은 유효 현금을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하는 걸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필요 지준이 있고 초과 지준이 있지만 뭐 그냥 토탈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제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 모아놓은 현금이다. 뭐 채권을 발행하든 세금을 걷든 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리버스 레포가 단기 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비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이제 비은행기관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이제 돈을 차입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부채 구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뭐 이제 그냥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괄적인 좀 흐름을 보면은 이제 결국 이게 좀 수요와 공급으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OECD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이제 합산치고요. OECD 국가들 소매 판매가 결국 이 초록 색깔 소매 판매가 수요입니다. 거의 뭐 글로벌 수요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량이고 요거는 이제 투자, 고정자산 투자 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코로나 이후로 참 병목 현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공급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물론 감소는 했습니다. 분명히 감소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공급 병목의 현상의 주 원인은 뭘까라고 하면 수요의 폭증입니다. 수요가 분명히 감소는 하고 있지만 과거 이 추세를 훨씬 넘어가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뭐를 할까요? 이제 기업들은 아마도 M&A나 투자나 그런 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공급보다는 많은 겁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전보다는 감소해도 중요한 거는 과거 이때 추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가를 실제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이 빨간 색깔이 대출 증가율인데요.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감소를 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대율도 올라가는 추세고,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이 이 지급준비금을 굳이 연방준비은행에 올리지 않고 이 지급준비금으로 아니 그냥 우리는 대출을 할래, 그냥 지급준비금 안 넣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원래 양적 완화를 하면 증가가 돼야 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사실 연준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하려고 했었으면 뭔가 다른 게 늘어야 되잖아요. 부채랑 자산은 사실 뭐 거의 자본을 제외하면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준이 했던 게 이 RRP라는 단기 차입금을 증가시킨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 뭐 계속 늘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자산 매입을 영원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자산 매입은 계속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RRP를 왜 계속 늘릴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단기금융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넘어버렸죠. IORB까지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IORB가 결국 사실상 기준금리고요. 이게 지급준비금 금리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맡기면 주는 금리, 지급준비금 금리고요. T-bill 이제 3months가 이제 3개월짜리 미국 국고채권 금리고요. SOFR 금리가 이제 RRP 금리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요. 단기 이제 오버나잇 금리라고 하는데 하루간 국고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리입니다. 뭐 이 FFR은 이제 은행들끼리 지준금을 거래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단기 금리가 막 튀었었다가 이 미국 재정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TGA라는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단기금융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금리가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때부터 RRP가 증가되기 시작했었죠. 증가가 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면 결국 단기금융시장에 이렇게 있으면 페드가 결국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국채를 담보로.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융시장 돈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단기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리를 올려줬습니다. IORB 금리를 5bp 인상을 하면서 0.15%를 만들어줬었고요. RRP 금리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이 T-bill 금리랑 이제 SOFR 이렇게 낮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RRP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튀는 겁니다.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IORB 금리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사실상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거의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뭐 3월에는 그냥 100% 한다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는 사실 올릴 겁니다. FOMC 뭐 3월이 됐든 1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미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이미 충족이 됐다. 조건은 충족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제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는 올라가고요.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RRP도 지금 못 늘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되고 있고 뭐 테이퍼링을 지금 뭐 올해 1월 이번 FOMC 때 뭐 사실 뭐 한 방에 끝내버릴지 그냥 기존대로 3월에 끝낼지 뭐 그것까지 뭐 제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차피 뭐 1월 지금에 하나 3월에 끝나나 어차피 테이퍼링이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결국 양적 완화 끝나면서 더 이상 추가 자산 매입을 안 하면서 이 RRP 다 이제 감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증가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자산이 계속 축소가 될 겁니다. 근데 자산 축소가 되면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돈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럼 흘러가야 될 금액이 또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얼마가 흘러갈까라고 하면은 실제로 연방준비은행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윌러 연준 이사도 밝혔었지만 연준 총 자산이 GDP의 약 20%까지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과거는 어땠을까? 과거 테이퍼링 할 때는 영준 총자산이 GDP 대비 한 26% 정도였었는데요. 약 17.6%까지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면서 거의 40%까지 증가가 되었었고요. 이게 20%까지만 감소가 된다라고 쳐도 금액 자체가 약 4.3조 달러 정도, 천문학적인 최고치는 4.4조 달러 정도 되죠. 금액이 감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준다는 거는 우리 실물 경제에 대해서 돈이 금융시장에서 4.4조 달러가 감소가 되면서 실물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과거에 약 한 1.2조 달러가 2015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감소가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미국 금리도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그 당시에 약 한 3.3% 제가 기억하기로 국고채 30년이 한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물가 이미 높은 상황이죠. 실업률도 이미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천문학적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나오게 된다면 물가는 불보듯이 뻔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이 당시에 미국 채무 10년 금리 같은 경우가 10년만 해도 3%까지 갔었죠. 그래서 금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꽤나 오랜 시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 가장 많이 주는 반문이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안 나갈 테니까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가지 않을까 이 말인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없는 게 이제 지금을 이제 1970년도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제 근데 가장 크게 같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단이 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해야 된다고 했었죠.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자산 구조가 그냥 바뀌는 거죠. 이 부채 구조가. 뭐 RRP가 이만큼 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결국 이게 재정 정책은 결국 돈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뭐 인프라가 됐던 뭐 그냥 복지 정책을 하던 어딘가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쓰는 거면 결국 이게 순식간에 감소를 할 거고요. 그만큼 실물 경제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뭐 빠르게 안 좋아지면 물론 경기가 좋을 때보다야 당연히 물가가 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재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단기 하락은 이제 사실 뭐 거의 끝나가는 위치라고는 봅니다. 한 방 더 이제 반등했다가 쿵 떨어지고 이제 반등하리라 보는데 그 반등 이후에 미국은 특히나 더욱더 기나긴 하락은 보일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은 높은 상황에서 수익성은 같은 상황. 거기서 할인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상황에서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보면 결국 코스피 오늘 한 2.5% 하락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이 2.8%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970억, 520억 정도 규모가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5,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1,7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4,400억 정도 매도, 기관 약 한 7,000억 정도 매수,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개인이 8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한 7,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1,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400억 매도, 개인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선물 만기로부터
외국인 뭐 정말 한 1.7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5조 정도 대규모로 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 중이고요. 연초 1호부터는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수 중이고 선물은 뭐 여전히 많이 5조 정도 매우 크게 매도 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뭐 코로나 이후 이렇게 누적 수급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뭐 개인이 거의 110조 이상 매수하고 있는 상황, 뭐 상당히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어서 뭐 여기도 수급은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차트는 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들부터 살펴보면 일단 일드갭부터 페드 모델이랑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델 살펴보면 일드갭은 결국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고요. 나눈 게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낮죠. 지금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증시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뭐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페드 모델은 뭐 더 낮은 수준이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있어 보인다. 과거 고점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리가 많이 튀어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뭐 코스닥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증시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뭐 같이 있는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일드갭상 뭐 약간 이격이 나 있는데 뭐 저는 미국이 하락을 결국엔 중기적으로 더 하면서 이 갭은 좀 메워지리라 봅니다. 뭐 자사주 매입했던 부분도 영향이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하면 결국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 세금 2% 매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무적인 재무 구조조차도 이제 사실 많이 약화가 됐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은 거, 뭐 다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갭은 메워지리라. 사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는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페드 모델 상으로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추세가 상당히 안 좋다. 밸류에이션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 치고 뭐 사실 빠지고 있죠. S&P나 뭐 나스닥이나 뭐 둘 다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고점 치고 사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뭐 미국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 하방 추세. 모멘텀은 이미 다 떨어지고 있다. 뭐 제가 경기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는 좋습니다. 근데 경기는 좋은데 그 개선되던 개선폭 자체가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 추세가 가속도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무너지자 뭐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도 두 나라 다 과거 고점들 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200 이동평균선 이제 뭐 거의 넘는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뭐 여기도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서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 50일 이동평균선도 다시 넘어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위험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으로 차트 보도록 하고요. 결국에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 전까지 상승이 3파, 지루했던 조정이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 완성되었다라고 보고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ABC 큰 2파 완성되고 그 다음 3-1, 3-2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에다가 그어보면은 뭐 사실 채널 딱 거의 닿는 부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MACD 봐도 이제 매도 시그널 나타나고, RSI는 뭐 여기서부터 매도 시그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로 3-1파, 2파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고점은 쳤다라고 보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고점 달 다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 5파는 확실히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파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5파 고점 치고 나서 결국 여기 내려갔던 게 A파 고요. 올라갔던 게 B파, 여기가 1, 2, 3, 4, 5로 C로 내려가면서 이게 크게 A, B, C가 큰 A가 됐었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A파 이렇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여기도 저점 잘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고, 여기를 깨질 때 이제 C가 끝나가는구나,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뭐 두 가지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4파랑 여기 또 A파를 그어보면은 여기 이제 추세선이 깨지면 무너지는 건데, 뭐 사실 여기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너져서 좀 기간이 짧아서 약간 조금 애매하다, 뭐 사실 좀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애매하다 했는데 결국 애매했던 게 맞았었고요. 이제 여기서 깨질 때 무너졌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가 ABC가 큰 A인 거고요. 그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BC로 B고, 그러니까 ABC로 A고 B고 C고 해서 이제 B가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큰 C가 남은 거죠. 큰 C가 이제 진행이 된 게, 저는 이제 여기가 1, 2, 3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4 반등하고 5로 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여기가 저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머지않아 곧 C의 3 바닥은 나올 것 같고요. 결국은 반등했다가 한 번 더 쫙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괴선상으로 봐도 전환선 기준선 뭐 다 하락하고 후행 스팬 역전이 되고 뭐 더 나쁘게 볼 게 없는 거죠. 50일, 120일, 200일 다 역전돼 있고요. 뭐 당연히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주봉으로 봐도 구름대까지도 하회했다.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풋을 여기서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풋을 매수를 한 걸 조금 팔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 잘 벌긴 잘 벌었지만 여기까지 더 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하방은 하방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깔짝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3에 3에 3 정도라고 봤는데 3에 3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못 먹은 거는 아쉽다. 근데 어차피 결국 올라갔다가 언제가 됐든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할 때, 반등했다 빠질 때 뭐 그때 마지막을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방송 이후로, 이제 방송 전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방송 이후로 뭐 제가 사실 비관론자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사실 삼성전자 좋다고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좋습니다, 뭐 사셔도 좋아요 라고 댓글까지 달아줬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다 좋다, 뭐 대부분 종목들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랠리를 보였다가 뭐 제가 요 언저리에서 풋 매수를 합니다. 하방하리라 봐서.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근데 또 여기서 조금 너무 빠르게 풋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손해를 여기선 또 봤었고요. 그랬다가 기억이 안 나요. 625 때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또 다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을 또 잘 내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뭐 결국 뭐 여기서 뭐 기억이 여긴 잘 안 나는데 중요했던 건 이번엔 다시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제가 또 해지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익을 잘 냈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만기 풋옵션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많이 큰 수익을 얻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과매도 정도라고는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 5파 고점 치고 ABC, A파, ABC, B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B고 3에 그러니까 C에 1, 2, 3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 곧 4 반등 나오고 5로 다시 한번 내리꽂지 않을까. 뭐 이런 궤선을 좀 보고 있고요. 궤도를. 뭐 미국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제 뭐 사후적으로는 확실히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 그래서 일단 계산치를 한번 볼 거예요. 코스피부터. 코스피 200을 계산치를 보면은 뭐 제가 선물 시장이 코스피 200이어서 사실 코스피를 안 보고 코스피 200을 봅니다. 오늘이 만약에 C의 3이 확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C의 3의 예상치가 368에서 351이었는데 뭐 그 정도 딱 사이 중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돌림은 아마도 374에서 372 혹은 61.8%를 되돌린다면 382에서 380까지 반등은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A, B, C 파동을 이렇게 본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결국 A, B, C로 A고 그러니까 A, B, C로 A고 B고 C라고 봤을 때 이 A 하락만큼 똑같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최대 333, 그러니까 최소죠. 최소 333까지도 하락은 가능하다. 좀 조심은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 장기 추세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1파, 2009년도 금융위기 바닥부터 해서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결국 A, B, C로 크게 하락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마지막 5파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가 마지막 5파인데, 이건 이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4파, 마지막 이제 5파가 연장이 되었고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연장이 되었었고, 여기가 이제 expanded plat이라고 해서 확장형 B로 ABC, A 나오고 ABC, B 나오고 지금이 이제 1, 2, 3, 4, 5 정도로 저는 꽂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괴선 먼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죠. 200일도 역전이 됐고 뭐 다 역전이 돼서 뭐 더 이상 뭐 얘기 드릴 정도가 없을 정도로 뭐 사실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뭐 RSI도 과매도 구간이고요. 뭐 그래서 결국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일목균형표상 일목균형표가 아니죠. 파동상 어떨 것 같은지 이제 계산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뭐 그냥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3파가 나왔으면은 아마 4파는 4414에서 약 한 4538 정도까지 되돌릴 것 같은데 뭐 좀 오류가 있다.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상승을 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가 1파기 때문에 저점이 이제 4571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뭔가 파동이 잘못된 거고요. 아마 넘지 않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가 이제 그냥 지그재그였잖아요. 여기 2파인데 4파는 아마 저는 그 플랫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5로 꽂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서 사실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쇼스를 보고요. 근데 뭐지? 반등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을 했는데도 이 보조지표 다이버전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고점이구나. 1, 2, 3, 4, 5로. 그럼에도 이제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고면서 이제 계속 봤던 거는 이게 A, B, C였고 이게 A, B, C로 B가 나오고 지금이 이제 똑같이 C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로 1이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플랫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5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치도 완벽했습니다. 뭐 이번 사실 하락의 주인공이 나스닥이죠. 현물 같은 경우 계산치를 보면은 뭐 딱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냥 0.3% 정도 오차가 나면서 뭐 사실 완벽하게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뭐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제 매도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전날에 팔았거든요. 요날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날에 제가 봤을 때 한국도 똑같아요. 300, C의 3에 3에 3의 반등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C의 3에 3에 4반등이 이렇게 좀 왔다 꽂지 않을까 했는데 C의 3에 3에 4가 너무 미약하게 왔다가 이렇게 내리꽂은 거죠. 그래서 뭐 요게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뭐 일단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먹은 거죠. 그래서 뭐 요거 못 먹은 게 지금 좀 아깝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이스하지 않나. 뭐 사실 뭐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뭐 매우 사실 제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는 뭐 몇 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부분을 계속 고민 중이고, 중요한 건 지금은 결국 저는 뭐 제가 가진 포지션은 결국 분봉으로 보죠. 분봉으로. 결국 이제 어제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다시 했습니다. 뭐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5가 아니라 이제 B의 고점인 거죠. 여기부터 C인데 여기가 C의 1이고 C의 2인데 이 C의 2가 지금 보면은 지그재그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B가 이게 4파가 이 플랫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N자 모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꽂았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제 오늘 바로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바로 이제 선물을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를 보고 있고 그냥 안전하게 뭐 저는 요 금저리에서 뭐 이제 매도는 꺾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결국 반등은 다시 할 테니까요. 반등을 했다가 아마 다시 이제 꽂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뭐 단기 반등이 올 텐데 뭐 거기서 이제 하락 역시 끝이 났어. 이렇게 막 긴 꼴이 나면서 반등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뭐 저는 파동상 깨름칙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완전 뭐 박살이 났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그냥 1, 2, 3, 4, 5로 고점을 치고 나서 아마도 그냥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이제 여기가 1, 2, 3이고 그러니까 결국 4고 5로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봐서 반등 이후에 전 여기도 똑같이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걸 계속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단기 과열권에 올라와서 뭐 저는 좀 이제 내려올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결국에는 다시 빠질 것 같다 라고 보고요. 빅스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반등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사실 뭐 급락을 했다가 뭐 좀 되돌림은 보였습니다만 반등했다가 결국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넘지는 못하고 빠질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DK는 뭐 똑같이 여기 5파 5점 치고 A 빠지고 나서 B 올라가고 3에 1, 2, 3이라고 봅니다. 3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추세는 뭐 계속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여기 5파 치고 A 떨어지고 A, B, C로 B 올라가고 1, 2, 3 정도라고 봅니다. 뭐 4 반등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3 안에서의 반등일지 그냥 4일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뭐 더 내려가서 올라가든 여기를 넘지는 못하고 하락을 한 번 더 하면서 끝이 날 거다. 1, 2, 3, 4, 5의 모양은 그리리라 봅니다. 뭐 항생 사실 뭐 중국 쪽은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서 뭐 굳이 뭐 사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뭐 상해 종합은 뭐 오늘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뭐 사실 굳이 저는 중국 쪽은 물가 이슈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저는 환 예측은 잘 안 합니다. 뭐 제 달러는 상당히 많은데, 이 나스닥 숏 한 것 때문에 뭐 번개 많아가지고 달러는 상당히 많지만, 뭐 제가 달러 투기하려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에 뭔가 다른 자산을 사기 위해서 제가 달러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환 쪽은 뭐 그냥 이제 달러에 베팅하는 행위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달러가 올라가는 요소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엔 QT를 하잖아요. QT를 하면 실물 경제에 돈이 불러진다는 게 외환 시장에 돈이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달러가 약세 요인입니다. 그럼 뭐가 더 강하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최선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추세로만 살펴보면, 뭐 일단 MACD 매수 나오고 뭐 전환선 기준선 넘어갔으니까 여기 구름대만 올라가면 뭐 올라갈 수 있는 추세겠다. 26일도 호전이 되면 뭐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원도 여기는 뭐 다 호전됐으니까 뭐 좀 괜찮은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는 일단 볼린저를 이탈을 좀 해서 뭐 약간 좀 MACD도 그렇고 뭐 좀 RSI도 그렇고 바로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기 조정 정도는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반등이지만 뭐 저는 그냥 이게 그냥 1, 2, 결국 3, 4, 5로 결국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실질 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국고채 10년 금리 오늘 뭐 다시 신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결국 뭐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 가든 어차피 결국은 갈 길을 갈 것 같다. 이고 미국채 10년도 뭐 좀 단기 고점 이후로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뭐 결국 빠졌다가 결국은 날아간다. 뭐 이렇게 ABC를 보인 다음에 결국은 날아간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 영향으로 같이 빠지긴 했고요. 뭐 좀 요건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좀 이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12곳 뭐 다 전체죠. 제강 이제 6개사들이 이제 뭐 총 이제 12개사인데 결국 제강 6개사가 결국 한 1200억 정도 또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뭐 그냥 솔직히 결국 얘네가 저희 이제 키스콜링스 그룹이 낼 건 한 몇백억 정도일 거라 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유 현금이 그러니까 보유 현금만 4,800억인데 뭐 여기서 몇백억 날라가도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뭐 당연히 안 날라가면 좋습니다만 뭐 사실 이게 날라가고 말거가 지금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총이 2,600억인데 현금이 4,800억인데 사실 여기서 뭐 몇백억 날라가고 안 날라가가 뭐 회사에 티도 안 나는 거고, 근데 뭐 일단 또 좀 호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대제철이 뭐 지금 철근의 대장이죠. 사실 여기가 이제 고시 가격을 하면서 이제 철근 가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재작년부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담합 이슈 때문에. 근데 뭐 좋은 게 뭐 인건비나 각종 부자재 등도 이제 다 철근 가격에 전가시키기로 했고, 뭐 전기요금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해 2번 올라갈 텐데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부분도 이제 다 반영을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대주주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다시 해주느냐, 이제 그겁니다. 자사주 매입까지는 끝냈으니까 뭐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하던 아니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던 유상감자를 하던 무상증자를 하던 아니면 전부 다를 하던인데, 일단 그게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저는 올해는 사실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 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일단 추세가 여기 이제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뭐 사실 기준선을 하회하면 뭐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뭐 그랬다가 사실 다시 기준선 넘어가면 좀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여기 이제 구름대가 워낙 두터워서 일단 좀 올라가더라도 좀 진통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계속해서 중요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사실 저는 뭐 FCF 기준으로 한 382%도 사실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뭐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 부근까지 떨어졌죠. MAC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단기 조정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뭐 결국은 뭐 사실 전 추세적으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봅니다. 뭐 여기는 좀 금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반등하리라 보고요. 뭐 실질금리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여전히. 그래서 뭐 결국은 반등하지 않을까.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DB 손해보험은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금융지주도 뭐 워낙 반등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수급 자체 나쁘지 않고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해서 뭐 결국 뭐 단기 하락 이후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추세가 안 좋아진 것 같다. 단기 급등에 의한 좀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결국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여긴 뭐 기대 수익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죠. 조정 보이면서 한 17% 정도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나 뭐 여러가지 금융지주들 대비해서 뭐 사실 JB야 뭐 지방이니까 지방금융지주니까 당연히 좀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는 걸 감안하고 봤을 때 뭐 KB나 신한 여러가지 금융지주 중에서는 확실히 가장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뭐 1월 고점 이후로 뭐 비파 반등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 5파 치고 나서 A파 빠지고 B파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C에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 깨면 뭐 더 확실히 깨질 것 같은데 일단 뭐 갈 길은 꽤나 멀어 보인 거죠. 결국 정저점은 깰 테니까요. 그래서 뭐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게 길이가 뭐 이만큼이니까 뭐 대충 빠지면 한 이 정도까지는 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뺄 거다. 그래서 좀 꽤나 길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뭐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 뭐 74,000원이지만 뭐 결국 밸류에이션 뭐 그렇게 메리트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원래 절대가치 평가는 항상 좀 높게 나오는 종목이어서 뭐 그냥 여기로는 적정하다 수준이긴 하지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항상 기대 수익률이 8% 정도 하회하면 증시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뭐 7.9 정도 되고 조정 보였었고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조정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기대 수익률을 금리로 조정한 거는 뭐 최저치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뭐 차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 좀 높지만 실적 변동성이 커서 높은 거인 거고요. 원래 그냥 그래서 좀 높은 편이고 여기도 기대 수익률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하락했을 때에 비해서 충분히 하락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이제 좀 결국에는 더 빠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상당히 여기는 좀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뭐 비싸 보인다 라고 보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단기 반등하는 척 하다가 빠지고 있는 거죠. 뭐 추세 뭐 당연히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과거 대비해서 뭐 이제는 최근 기준으로는 싼 편이지만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싼가 뭐 이 정도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죠.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여기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싸 보인다. 충분히 그래도 싼 편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렴해지긴 했다 라고는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은 저렴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추세가 다시 좋아지지 않았다, 나빠졌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 B, C 다음에 B 다음에 C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뭐 효성화학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207% 정도 상승 여력이니까 밸류에이션 상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뭐 상대가지 평가라도 사실 10, 거의 3% 정도 나오면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추세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GS도 추세가 좋지 않죠, 지금.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럴 때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도 밸류에이션은 뭐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평가로 뭐 G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우 싸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KT 보면은 KT 오늘 급락하면서 구름대 밑으로 들어와서 뭐 추세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괴선들 다 모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230% 상승 여력이니까 저평가는 무조건 이제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라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추세가 좋지 않은 거죠. 회사는 괜찮은데 뭐 DLNC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성수동 쪽 아크로타워가 사실 흔들리면서 좀 급락을 했고 뭐 건설주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전 그런 거 강화될 거다라는 규제의 강화에 뭐 영향 당연히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저렴해지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사실 추세는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사실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는 보고요.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좀 긴 시결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괜찮을 거라고는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 않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추세 다 좋지 않다. 뭐 당연히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약간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치 평가로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여기도 또 똑같이 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전혀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은 여전히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게 뭐 그 매각 이익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여기도 떨어지는 칼날 뭐 전혀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밸류에이션 자체도 비싸 보인다.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과거가 워낙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뭐 싸다고 보이는데 뭐 굳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대적으로는 과거 대비해서는 싼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롭스 신저가 기록하면서 여기도 결국 A, B, C로 내려가고 있다.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저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2020년도 영업이익 3천억 정도에서 26년에서는 뭐 1조 5천억까지 5배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5배 증가하니까 주가도 그렇게 올라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주가는 이미 그거를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솔직히.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항상 고평가여서 여전히 계속 고평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뭐 거의 적정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이제는 좀 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뭐 온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게 좀
비싼 정도는 아닌데 또 금리를 조정하면 또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닌 것 같고 뭐 굳이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포스코도 추세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손은 안 간다.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싸다. 포스코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포스코는 뭐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저평가는 충분히 많이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뭐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준선 하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2동 평균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였는데 뭐 여기 깨지면 뭐 정말 그때 뭐 미련 없이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65% 정도 상승률 나오니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결국은 언젠가는 올라갈 회사라고는 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지금 떨어지는 칼날 줄 필요 없다라고 보여주고 여기도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그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상대가치 평가라도 일단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일단 추세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칼날 뭐 굳이 계속해서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 뭐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살펴보면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굳이 여기도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키움증권 밸류에이션 상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 한국금융지주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둘 다 뭐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떨어지는 칼날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에 결국 오파 고점 치고 나서 A, B, C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게 1, 2, 3, 4, 5로 결국은 빠진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조심은 계속 사실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 A, B, C 빠지고 B 올라가고 1, 2, 3, 4, 5로 결국은 빠질 것 같다. 뭐 결국 안 좋아진다. 단기 반등 이후에 더 빠질 것 같고요. 아마존도 결국 뭐 이렇게 1, 2, 3, 4, 5 정도로 결국은 빠진다라고 봅니다. A, B, C인 거죠. 결국. 그 다음 뭐 메타 플랫폼즈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즈 데이터가 뜨질 않네요. 뭐 그래서 뭐 메타 플랫폼즈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 결과적으로 뭐 단기 반등은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근데 굳이 이제 그거를 매수 기회로 잡으시기보다는 매도 기회로 잡으시면서 탈출을 한 다음에 이번 C파동의 하락을 보고 나서 확인하고 B파 반등을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결국 어차피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뭐 그냥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게 A파가 되게 될 거고요. 결국 B로 반등을 이렇게 플랫으로 아마 했다가 결국 이게 C로 빠질 겁니다. C는 꽤나 크게 빠질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한 이 정도까지까지 빠질 거라고 봐서 뭐 굳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는 그냥 매도의 기회로 삼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오늘 안 한 게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신용잔고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용잔고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용잔고 뭐 요즘 반대매매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계속 저는 사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웃긴 거는 뭐 저도 사실 예탁담보대출은 있어가지고 뭐 제가 그 금액도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저는 사실 숏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숏 레버리지가 훨씬 컸기 때문에 뭐 크게 사실 오히려 저야 훨씬 더 크게 수익을 얻긴 했지만 뭐 신용장고 그냥 이제 네이키드로 하신 분들은 뭐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지금 22조 9천억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이게 거의 반대매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치고 신용장고 계속 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반대매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신용장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게 결국에 뭐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제 신용잔고가 안 줄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용잔고가 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줄 게 많다는 것 자체가 더 빠질 게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신용잔고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하락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것 자체가 더 빠질 게 많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하방 추세거든요. 돈이 더 못 풀린다는 거라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사실 매크로적으로 증시가 중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반등했다가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하실 필요 없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반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는 이 10년물 기준으로 실질금리 지금 마이너스 0.63 정도 되는데, 이게 63에서 이게 0.5몇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플러스 한 1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는 금이 제일 베스트일 거라고 보고요. 뭐 금이나 이제 그땐 저는 좀 주택 쪽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주택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주택 시총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추세가 이게 5년마다 데이터가 일려서 좀 잘려 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집이 전혀 비싼 게 아닙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집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돈을 더 많이 푼 거죠. 그래서 GDP 대비로는 집이 비싼 게 맞는데 통화량 대비해서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겁니다. 물가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질금리 1 되면 금 사고 주택 관련된 리츠 매수하고 뭐 그런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리 인상 관련 주식 사고 뭐 이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아직까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희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계속해서 좀 뭐 각자의 생각대로 좀 대응을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